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원 교사입니다. 오늘 117회 소방기술사가 있던 날이었죠. 날씨가 좀 겨울인데 좀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400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시험을 치고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가져보고 근 6개월 정도 됐죠. 그래서 소방기술사 문제를 가지고 문제 분석을 한번 해보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빠른 시간대 올리기 위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제를 빠르게 이제 올리다 보면 약간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이 부분들은 시험을 치고 공부하는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당락을 떠나서 내가 어떤 의도했던 대로의 어떤 방향성이 맞았는지, 그리고 지금의 어떤 그 트렌드는 어떤 부분이었는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조금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아주 미세한 차이로 뭐 당락이 결정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합격했다고 또 생각하지만 떨어지는 분도 있고요. 떨어졌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합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두실 필요는 없고, 그 대신 이제 오늘 문제의 어떤 출제 방향은 어떻는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또 출제 방향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올려봅니다. 자, 117회고요.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일단 70회부터 116회까지를 분석해 놓은 자료입니다. 매번 이제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연속과학 같은 경우에는 한 7.5%가 출제가 됩니다. 7.5%가 출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껏 출제된 문항수가 109문제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항에 따라서 사람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정확하게 어떻게 놓을 수는 없지만 계략적으로 연소과학은 한 7.5%고요. 그래서 연소과학이 점점 올라간다고 8월 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공학이 약간 깊게 그리고 넓게 형성이 되고 학문으로서의 어떤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소방은 16.6%입니다. 16.6%인데 70회부터 116회까지가 16% 정도 나왔고, 16% 10%면 이제 세 문제고요. 그리고 20%면 한 6문제, 7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은 전기는 이제는 한 20% 정도 문제선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 전기 쪽이. 그래서 전기 쪽이 지금 이게 70회부터 116회까지는 16%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 90회 넘어서부터는 거의 한 20% 정도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공부를 할 때는 그렇습니다. 전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기 쪽을 포기하시는 분도 있었죠. 공부를 할 때. 근데 지금은 이제 포기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과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온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계는 총 359문제가 나왔고, 그 중에서 25% 정도가 70회에서 116회 동안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25%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니까 소방기술사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건축 방화 쪽은 181문제, 그리고 그 중에서 한 12% 정도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4문제가 꾸준히 출제된다고 보면 되니까 건축이 가지고 있는 그 양에 비해서 굉장히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폭은 3.5%, 그리고 한 문제 정도가 매번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효물하고 석유류가 4.9%니까 거의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었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29문항, 그래서 한 2%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소방의 적용은 한 10% 정도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가 한 9% 정도가 출제되어 있고, 법규가 10%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법규, 계산, 소방의 적용에 대한 어떤 이 문제들이 거의 약한 10% 정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여기에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이런 소방의 적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슈적인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 계산 문제는 양날의 칼이다 그렇습니다. 맞추면 좋은 점수를 받고 틀리면 좀 나쁜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 유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산 문제는 양날의 칼이다. 맞추면 과정을 맞추고 답을 맞추게 되면 굉장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법규도 공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맞추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세 파트는 한 30%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맞추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명쾌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소방의 적용들은 이슈적인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들은 미리 준비해서 맞추면 고득점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셔야 되고, 계산 문제도 제가 준비한 거는 확실히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제가 잘 모르겠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아리까리하다는 건 아예 버려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법규는 어떻게 가져와야 되느냐 하면, 법규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어떤 부분이지, 법 개정이 됐던 부분들, 그리고 이슈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기존의 기출 문제를 보고 선택을 해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이제 되어 있는 게 이제 70회부터 116회까지 나왔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류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117에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보려고 합니다. 자, 연소공학이 기본적으로 7.5% 정도 나왔는데 이 부분들이 확률이 3% 정도로 줄었습니다. 3%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7.5%라고 그러면은 거의 한 두세 문제가 출제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 연소공학이 가지고 있는 거 잘 보시면 근래에는 이 70회부터 116회까지는 두 문제, 세 문제 정도가 나왔지만 근래 90회부터는 거의 한 세 문제 이상이 출제됐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한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출제 빈도가 조금 연소공학에서는 좀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연소공학은 앞으로 그러면 계속 줄 것인가,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게, 이번에 연소공학은 한 문제 정도 나왔다, 많이 줄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계속 줄 것이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소공학은 좀 더 폭넓고 깊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됐다? 이번에는 조금 어떤 포커싱이 거기서 좀 멀어져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전기를 잘 보시면 전기 문제가 16.6%인데 이번에 이제 한 출제가 6문제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 정도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번에 전기 문제를 보시면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기본적인 문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래에 전기 설비 쪽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게 나왔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가장 기본적인 또 문제들로 나왔기 때문에 기본만 좀 충실히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섯 문제가 나왔던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미해 산란 법칙들, 그 다음에 열전 현상들, 열감지기의 기본적인 열전 현상들, 그 다음에 미해 산란 광연식 감지기의 기본적인 어떤 미해 산란 법칙을 이용하는 어떤 감지기들, 이런 부분들도 쭉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한번 깊이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문제들 위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계는 25% 정도가 출제되는데 이번에 14문제 정도 출제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됐는데 한 45%를 담당을, 거의 50% 가까이 기계에서 문제가 폭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기계에서 많이 나왔는데, 기계에서도 아주 한 일부를 빼고는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을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전기기계가 이번에는 기초적인 어떤 유체역학, 열역학,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감지기의 원리, 이런 거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공부하는데 조금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문제 위주로 나왔다, 몇 문제를 빼고는. 그리고 이제 건축은 기본적으로 한 4문제,
12% 정도가 나오는데 12% 정도가 출제가 돼서 건축에서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출제됐다. 그래서 그 전에 출제됐던 그 어떤 확률처럼 이번에도 한 4문제가 출제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방제에 대한 방화 계획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성능위주 소방 설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쭉 나왔고, 그다음에 내장재 성능 기준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쭉 나왔습니다. 그죠? 기본적인 문제들로 쭉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방폭 설비는 이번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효물하고 설비류인데, 자, 근래 유효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물들이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MS, DS 쪽하고 오류 쪽하고 오류 쪽하고 MS, DS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유효물 법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 위주 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나왔던 확률보다는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이번에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소방의 적용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하에 가게 되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들은 이번에 사실은 여러분들 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KT 쪽에 화재가 일어나면서 연소 방지 설비 쪽 문제 아니면 지하구 쪽에서 문제가 기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어느 학원이든 어떤 강사도 분명히 이야기가 됐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하구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 계산 문제는 4문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2문제로 제가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있는 부분들을 계산 문제로 두기도 좀 그렇고 본론에 두기도 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본론에 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계산 문제로 그냥 순수하게 계산 문제는 4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두 문제를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일부는 한 3문제 정도는 기본적인 어떤 문제 위주에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며 나왔던 부분이고, 한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하지 않는 기준, 특히 ESFR이 수은이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ESFR이 충분한 어떤 그 테이블을 알지 못하면, 그 압력을 알지 못하면 풀어내기를 좀 어려운 그런 문제였죠. 나머지들도 평이한 어떤 이하로 조금 수긍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법규들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쉬웠다고 해가지고 많이 뽑고, 그다음에 또 뭐 어려웠다 해가지고 또 적게 뽑고 이런 부분도 아니고요. 뭐 조율해서 뽑는 거니까요.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 이번에는 기초적인 문제 위주로 많이 나왔다. 만약에 소방기술사를 확률 분석을 해서 한 400, 500 문제를 준비를 했다고 치면은 400, 500 문제를 준비했다고 치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수월하게 진행을 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은 강사마다도 다르고 학원마다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너무 깊이 생각을 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400문제, 500문제 정리했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적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그 기초적인 문제들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교시는 보시면 제1족 원소는 알카리 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제2족은 알카리 토금속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잘 이렇게 보시면 뭐냐면, 여러분들 원자를 보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는데, 최외곽 전자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카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외곽 전자가 2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알카리 토금속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가 갖게 되면 이 전자가 쉽게 튀어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 원자핵과 전자와의 어떤 그 개수가 똑같아지면 중성 상태를 유지를 하지만, 전자를 뺏기게 되면 이 전체의 원자는 양의 성질 때문입니다. 양이온의 성질을 띄기 쉽고요.
그래서 양이온의 성질을 띠기 쉽고 다른 어떤 전자를 또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냐면 반응성이 굉장히 큰 어떤 물질들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소화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제1종 분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륨하고 나트륨이 기본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수소기와 수상기를 생성합니다. 자, 이런 놈들이 산소하고 결합을 하면서 뭐요? 열과 빛을 내죠. 빛을 냅니다. 자,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연쇄 반응이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가연물에서 나오는 수소기, 수상기가 산소하고 결합을 하면서 열과 빛을 내요. 그래서 이 산소하고 결합을 하기 전에 뭐냐면 이런 칼륨하고 나트륨이 어떤 이온들이 포착을 합니다. 부촉매 소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런 놈들하고 요 칼륨하고 나트륨이 수소기와 수상기를 결합을 하게 되면 KOH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죠. 바뀌게 되고 또 뭐 플러스 H2O로 이렇게 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부분들이 제1종 분말이죠. 제1종 분말들을 화재 난 곳에 뿌리게 되면 일단 CO2와 그 다음에 H2O와 그 다음에 나트륨의 어떤 성량 이런 부분들이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촉매 소화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2종 분말은 탄산칼륨이죠. 탄산칼륨 같은 경우에는 CO2와 그 다음에 H2O와 그 다음에 칼륨의 어떤 이런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촉매 소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고체 에어로졸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체 에어로졸도 뿌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체 에어로졸 성분이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CO2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질소라든지 산소로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탄산칼륨으로 분해가 됩니다. 이 탄산칼륨이 나중에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칼륨으로 분해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화재가 나서 수소기와 그 다음에 수상기들을 포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촉매 소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체 에어로졸이나 분말이나 이런 쪽에서는 칼륨이나 나트륨 등이 부촉매 소화에 기본적으로 소화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가연물들이 칼륨이나 나트륨이 가연물이 아니니까 희석 소화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개 저장 탱크의 유분리 장치의 설치 목적과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분리 장치라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장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물분무 소화 설비나 스프링클러 설비가 발생했을 때 유류하고 같이 섞여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분리 장치 어떤 배수 장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름하고 물하고 섞여서 나오게 되면 화재의 확대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심지어 뭐냐면 외부로 노출되게 되면 어떤 환경 오염에 끼치게 되겠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물과 기름의 분리,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로 화재 확산 방지, 그다음에 외부 유출 방지로 해가지고 환경 오염 등의 관리적 측면에서 어떤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구조들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뉴턴의 운동 법칙과 점성 법칙이 아주 이제 기본적인 뭐예요? 유체 역학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은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 있고요. 움직이려고 하는 물질들은 계속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물질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방에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워터 해머입니다. 워터 해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성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제2법칙은 이제 운동의 법칙입니다. 동력학 법칙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로켓가 위로 우리 중력을 이기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작용의 어떤 부분들이 있고 또 반대쪽으로 밀어내는 또 힘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켓가 봤을 때는 이게 땅이 밀어내는 거고 땅 입장에서 봤을 때 로켓을 밀어내는 어떤 힘이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자, 점성 법칙이 있는데 점성 법칙은 전단 응력은 어떤 점도와 속도 구배에 비례한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단 응력은 점도의 어떤
전도하고 관련된 법칙인데, 자, 이 전단 응력은 속도 구배에 요런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 법칙은 뉴턴의 어떤 뉴턴 법칙을 점성 법칙을 만족하는 법칙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전단 응력이 크면 클수록 속도 구배가 늘어나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유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빙햄, 그다음에 프세이도, 그다음에 디알라탄트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 전단 응력과 속도와 어떤 전단 응력을 가해했을 때 속도가 잘 늘어나느냐 못 늘어나느냐는 어떤 그 물질 액체가 가지고 있는 점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표시한 부분들이 뉴턴의 점성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기초적인 어떤 부분들이죠, 그렇죠? 자, 흑연화 현상과 트래킹 현상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 쪽에서 아주 기초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책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다 있는 책들이고요. 흑연화 현상이 있습니다. 흑연화 현상의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제 목재는 전기가 통하지 않죠. 그래서 탄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고열을 가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흑연으로 변하게 되고, 흑연으로 되어 있는 어떤 숯들은요, 전기가 통하는 물질로 되는 겁니다. 도전료가 형성이 되고, 원래 통하지 않았던 물체가 흑연이 되면서 통하는, 전기가 통하는 물체로 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것에 따른 주율열이, 전기가 통하니까 주율열에 의해서 발화가 일어나는 그런 또 현상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트래킹 현상, 뭐 트리잉 현상 이런 게 있습니다. 트리잉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케이블에 도체가 있고 전련체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도체에서는 이렇게 전류가 흘러갈 겁니다. 근데 전류도 물과 같아서 항상 새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련체가 있지만 이 전련체가 경련 변화라든지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전기가 이렇게 도체로 흐르지 않고 전련체 외부로 흐르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면서 조금씩 트리 형식으로 뭐예요? 새가 나가는 거. 그런 걸 트리잉이라고 그러고, 트래킹은 뭐냐면 어떤 충전부가 있고 그 충전부를 외함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고 그러면, 원래는 여기는 뭐예요? 충전부와 외함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뭐 공기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내부에 어떤 여러 가지 수분이나 아니면 먼지라든지 아니면 이물질이 들어가게 돼서 여기에는 전기들이 외부로 새는 현상 입니다. 그죠? 그래서 외부로 새게 되면 여러 가지 누전이나 지락, 그 다음에 단락이나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지면서 화재가 급속도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인 어떤 문제들로 보시면 되고요. 자, 연력학 법칙입니다. 자, 이것도 기계 쪽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법칙입니다. 연력학 제형 법칙은 연력 평형 법칙이죠. 고온이 있고 저온이 있으면 그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뭐요? 이동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연력학 제1 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고요. 연력학 제2 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엔트로피 법칙은 무질서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우리가 공학적으로 보면 손실은 늘어나는 쪽으로 증가한다. 엔트로 법칙, 연력학 제2 법칙은 엔트로 법칙이 증가하는 쪽으로 된다. 엔트로 법칙은 무질서고 손실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손실이 늘어나는 어떤 쪽으로 늘어나지 손실이 줄어드는 쪽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어떤 법칙입니다. 자, 연력학 제3 법칙은 절대 온도에서의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에서는 엔트로피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가 아닐 때는 엔트로피는 계속 늘어납니다. 손실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절대 온도에서는 엔트로피는 평형을 이룬다. 엔트로피는 늘어나지 않는다. 증가되지 않는다. 이야기는 절대 온도에서는 마이너스 273도씨에서는 뭐 어떻게 된다고요? 손실이 없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전기 어떤 재료들은 어떻게 돼요? 영하 100, 273도씨에 도달하게 되면 저항이 없는 초전도체가 된다는 이야기죠. 손실이 없는 그런 식으로도 공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준비해 놓고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문제 없었던 문제들이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에 조건을 고려 화재 조기 진압형 스프링클러의 수원입니다. 자, 수원들은 뒤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Q는 기본적으로 12개요. 곱하기 60분의 곱하기 K예요. 그 다음에
10P가 이렇게 되죠. 여기서의 관건은 뭐냐면 이건 주어졌죠. 이것은 뭐냐면 320으로 주어졌어요. 관건은 P입니다. 관건은 P인데 이 P는 K가 320이고 화양식이라고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최상단 물품의 높이는 10m라고 그렇습니다. 그죠? 10.7m를 기준으로 해서 0.28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내는 게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내지 못했으면 이 부분은 맞추기 좀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들 어디에 있냐면 하지 않는 기준의 별표 3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암기 못했으면 P를 구해내지 못하고 P를 구해내지 못했으면 이거 수은의 양을 못 구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관건은 이 공식들은 누구나 다 알 겁니다. 그렇지만 이 P를 구해내는 게 관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만만한 어떤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프링쿨러 설비의 건식 설비의 워터 클로밍 현상입니다. 자, 건식 설비는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1차 측에 물이 있고 2차 측에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폐쇄형으로 되어 있고 2차 측은 컴프레서를 이용해서 공기압을 통해서 클래프의 어떤 평형을 유지하면서 내려누르고 있죠. 그래서 하재가 동작을 하게 되면 헤더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2차 측의 압력이 낮아짐으로 해서 클래프가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1차 측에 있는 가압수가 헤더까지 방사되면서 이렇게 방사제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떻든 간에 워터 클로밍 자 이게 얼마 전에 뭐예요? 플라이밍 워터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비슷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자 밸브를 기준으로 해서 클래프가 있을 때 어떤 배관에서 여러 가지 응축수 그러니까 뭐냐면 결로나 뭐냐면 뜨거운 기류나 차가운 기류가 만나면서 물방울이 생기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물방울이 생겨서 2차 측의 배관에 물기둥처럼 형성이 되어 있으면 헤드가 터져서 압력이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클래프가 열리는 트립 시간 그리고 물이 2차 헤드까지 도달해서 물이 나올 때까지 이송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이러면은 하재 진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 워터 클로밍 물기둥 현상 때문에 시간 지연은 더 문제가 된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념이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점을 일으키게 되고 대책은 저차동식 건식 밸브 원래 보통 5.5대 1을 면적을 둬서 높은 면적으로 낮은 압력으로 내려누르고 큰 힘을 발생시킬 수 있었잖아요. 이 면적을 높이면 그 파스칼의 원리죠. 5.5대 1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1대 1로 하게 되면 저차동식 건식 밸브는 쉽게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엑셀레이터 이그조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동작했을 때 엑셀레이터 동작을 해서 클래프를 밀어내는 엑셀레이터. 그 다음에 동작을 했을 때 에그조스트가 동작을 해서 그 대기종으로 방출하는 이런 설비들. 그리고 여기 있는 어떤 물들을 일정한 어떤 부분들을 빼주는 설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워터 클리밍 현상의 대책을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고요. 자, 미의 분산 법칙입니다. 미의 분산 법칙과 이를 응용한 감지기인데, 자, 잘 보십시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이 파장을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전기는 좀 어려워집니다. 파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전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파장을 알지 못하면 광전식이 해결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온화식의 어떤 이런 부분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특성 임피던스, 전압 정제 파비, 그 다음에 임피던스 매칭 이런 부분들 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기는 이 파장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수월하게 문제가 풀려갑니다. 자, 파장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우리가 전자파라는 어떤 그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어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상태의 전자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산과 산, 골과 골의 길이를 람다라고 표시를 하고요. 이 부분을 우리는 파장이라고 그럽니다. 파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연기 입자가 굉장히 작게 되면 여기에
입사되는 이 연기를 기준으로 입사되는 파장이나 반사되는 파장이 동일하게 되겠죠. 이걸 레일레이 산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입자의 여기 파장이 이 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람다가 이 파장이 기본적으로 이 파장 이 파장의 길이에 이 입자가 연기 입자가 2분의 1 람다, 2분의 람다일 때 또는 10 람다 이 크기일 때 우리는 그것을 미의 산란 법칙이라 이야기한다. 그 의미를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10 람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것의 크기에 직경에 뭐예요? 10배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2분의 람다라는 건 뭐예요? 이만큼의 입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적어도 2분의 람다 보다는 큰 뭐예요? 연기 입자가 돼야 우리는 광전식에 파장을 보냈을 때 그 파장이 부딪혀 나오는 부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연기를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파장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해야 됩니다. 파장은 뭐다고요? 우리는 어떤 전자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전자파를 우리는 그것을 표시한 게 어떤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파장의 형태인데 산과 산, 골과 골의 그 길이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그랬다. 자,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원형 감지기는 광전식, 스포트형, 간전식, 분류형, 공기흡식, 간전식 감지기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전 현상입니다. 시백 효과, 펠티어 효과, 톰슨 효과에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이 나오네요. 자, 시백 효과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금속의 A, B 금속의 폐해를 구성합니다. 폐해를 구성하고 한쪽에서 높은 온도를 가하고 한쪽에 낮은 온도로 구성이 되면 이 폐해를 구성하고 있는 쪽에서 뭐요? 전류가 흘러가는 성질. 이것들을 우리는 시백 효과라고 그러고 제백 효과라고 얘기하고 펠티어 효과는 뭐냐면 여기다가 두 개의 금속 이 검정으로 되어 있는 이 금속과 하얗게 되어 있는 이 금속 다 두 개의 금속에다가 전기를 걸어주게 되는 한쪽에서는 뭐요? 발열, 한쪽에서는 흡열이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펠티어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펠티어 효과는 전기를 주어지게 되면 온도가 발생한다. 온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백 효과는 뭐요? 온도 차를 주게 되면 전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톰슨 효과는 하나의 금속입니다. 이 금속이 두 개의 금속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제백 효과와 펠티어 효과는 두 개의 금속이에요. 근데 톰슨 효과는 하나의 금속에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가게 되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고 그 전류가 흘러가는 어떤 금속 그 주위에는 뭐요? 발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흡열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어떤 법칙이 톰슨의 효과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감지기에는 어떻게 나중에 이제 열전대식 감지기에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라는 금속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금속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 코일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릴레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면 자, 요 금속과 A라는 금속과 B라는 금속이 전위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른 금속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화재가 나면 이쪽에서 온도가 올라가고 이쪽에서는 온도가 낮아지니까 어떻든 간에 이렇게 전류가 흐를 겁니다. 자, 이 전류가 흐르는데 이 코일이 따로 없습니다. 자, 이게 어떤 금속에다 뭐예요? 구리를 감은 게 코일이죠. 거기에 건전지를 연결하면 자석이 됩니다. 자석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게 어떤 자석은 뭐예요?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당기죠. 그러면 그런 어떤 힘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이 힘을 만들어내면 여기 있는 원래 A접점 평상시 떨어져 있는데 화재가 나면 이렇게 자석이 일어나면서 당기는 힘이 생기죠. 그렇게 붙는 어떤 성질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동작할 수 있는 이런 감지기가 열전대식 감지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백 효과를 이용한 감지기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아주 미소하게 흘러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릴레이는 릴레이인데 고감도 릴레이라 보시면 되는데 릴레이는 전자석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스계 쪽도 들어가 보시면 전자석 원리를 이용한 게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프림 쿨러 설비도 준비 작동식과 일체 살수식에 감지기가 동작하면 그 신호는 제어반이나 수신반 쪽에 주고 그 수신반이나 제어반 쪽에서는 뭐요? 밸브 쪽에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 쪽에 평상시는 떨어져 있다가 접점이 붙으면서 뭐요? 전기를 24V를 줍니다. 24V 주게 되면 자석이 되면서 밀어내고 밸브가 열리도록 되어 있죠. 그런 원리는 기본적으로
가스계도 같이 있습니다. 그 가스계 감지기에 동작하면 제어반이나 수시반 쪽에 신호를 주고 제어반이나 수시반에서 오는 신호가 다시 뭐예요? 기동 용기 위에 있는 솔노이드 밸브에 줍니다. 그래서 솔노이드 밸브라는 거 특별한 게 없습니다. 어떤 금속에다가 뭐 코일을 감고 이렇게 건전지를 연결하면 전자식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평상시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화재가 나면 이렇게 붙도록 하는 거죠. 붙게 되면 24V가 주게 되고 자석이 되면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한 게 솔레노이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두시면 되겠고. 자, 감관계수가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수월한 문제, 이 계산 문제입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CSD, 감관계수와, 뭐냐면, 가시거리죠. 이 가시거리.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이제 비례상수입니다. 그죠? CSD는 K입니다. 자, 이 가시거리는 D는 CS분의 K죠. 그죠? 이렇게 구해주면 26.7m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건축물의 방화 계획의 작성 원칙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은 좀 잘 보세요. 소방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90회, 95회에 출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화 방제 계획에도 91회, 100회, 112회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17회가 출제되었어요. 자, 이런 부분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약간 다른데, 일단은 뭐냐면, 건축물의 방화 계획의 작성 원칙을 보시면 원리성입니다. 원리성. 뭐냐면 법규는 어떤 정해져 있는 어떤 테두리이기 때문에 정해진 부분들을 법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매목적으로 좋지만 원리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따져보는 것도 그런 부분도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행성요. 건축의 기업 혹은 설계 초기부터 방화를 의식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성능 위주 소방 설계하는 거. 그 다음에 성능 위주의 소방 설계라든지 사전에 미리 건축해보고 공사라는 거는 설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공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고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미리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잘 되어 있는지 못 되어 있는지 미리 검토를 하는 거죠. 미리 검토를 하면 할수록 비용은 줄어들죠. 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건축물의 고유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또 설비들이 바뀌게 되죠. 이런 고유성. 그 다음에 종합성. 여러 가지 건축물의 종류, 그 다음에 액티브 시스템, 그 다음에 액티브 시스템이라는 어떤 기계 설비, 그 다음에 경보 설비 이런 부분들과 패시브 시스템, 어떤 방화 설비와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건축물 방화 계획의 작성 원칙은 뭐예요? 원리성, 선행성, 고유성, 종합성 이런 부분들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NFPA에 정하는 이산화탄소 수압의 적응성, 비적응성 나트륨입니다. 자, 적응성은 A급, B급, C급에 다 가능합니다. 그 대신 비적응성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거.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류들요. 오류 물질들은 자체적으로 산소를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반응성 물질, 나트륨, 칼륨. 자, 나트륨, 칼륨 이런 부분들은 나트륨하고 CO2가 만나게 되면 뭐예요? 탄소 나트륨, 탄산 나트륨이 되고 그 다음에 연소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면 나트륨과 CO2가 합쳐지게 되면 탄산 나트륨이 되고 그게 뭐요? 연소 폭발이라는 과열이 일어나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CO2의 반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에서 템퍼 스위치. 자, 이 부분들은 85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건 117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봐두시는 게 좀 중요했죠. 자, 템퍼 스위치 설치 목적은 밸브 쪽에 급수 배관에 개폐 밸브가 잠겨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잠겨 있으면 제어반이나 뭐예요? 수신반에서 경보를 해서 밸브가 잠겨 있으니까 밸브를 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치 기준 같은 경우에는 템퍼 스위치 동작으로 제어반 또는 수신반의 표시 또는 경보가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들 도통 시험이나 아니면 동작 시험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전기 배선은 내화나 내열 배선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 위치는 급수 배관의 개폐 밸브에서 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2교시입니다. 스프링클러 수리 수리 계산 절차입니다. 여러분, 수리 계산 절차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마지막 헤드에 있는 유량, 필요한 유량과 그 다음에 압력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앞단에 있는 헤드까지를 마찰 손실을 구하죠. 그리고 그 앞단에 있는 헤드에 필요한 유량과 그 다음에 끝단에 있는 유량을 합치면 유량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압력은 배관의 마찰 손실과 그 다음에 끝 말단에 있는 헤드에 압력이 나오면 그 다음에 그 앞전에 있는 헤드에 기본적으로 압력을 구할 수가 있죠. 일단 그런 압력, 그런 수리 계산 절차 중에서 마찰 손실이죠. 상당 길이는 여러분 상당 길이는 K 2G분의 V자승 손실 개수죠. 그리고 람다 DL분의 2G분의 V자수입니다. 이 손실 개수는 실험식에 의해서 미리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L로 이 A 길이가 길어진다는 이야기는 손실이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람다 DK로 표시를 한 게 상당 거리죠. 그 다음에 조도 개수는 C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마찰 손실 하젠 윌리엄식을 나타내는 그 식에서 조도 개수는 C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마찰 손실을 구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자, 조도 개수는 거칠기를 이야기를 하고 그 거칠기는 기본적으로 마찰 손실을 구할 때 기본적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상당 길이는 기본적으로 배관이 확대되거나 배관이 축소되거나 밸브가 있거나 이런 쪽에서 상당 길이로 마찰 손실을 계산해 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조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거칠기를 이야기하고, 마찰 손실 계산 시의 등가 길이 반영 방법은 표에 의해서 시각과 마찰 하젠 윌리엄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깊게 있는 부분인데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잘 보십시오. 자, GHS는 85에 94에 111에 나왔고요. MSDS는 85에 101에 109에 117에 나올 때 됐죠. 사실은 미리 공부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죠? 이제 이 부분도 GHS도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잘 사이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작성 대상 물질은 유해 위험성을 가지는 모든 위험물, 화학 물질에 대해서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작성 항목은 회사 정보, 그 다음에 유해 위험성 정보, 그 다음에 각 어떤 성분의 어떤 명칭, 그 다음에 그 어떤 위험물이 누출됐을 때 어떤 대처 방안,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어떤 작성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다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자, 리튬 이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의 안전관리 가이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은 다 이제 찍으셨죠.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지금 많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전원은 상용 전원과 비상 전원은 나눠져 있고, 상용 전원은 한전에서 들어온 전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비상 전원은 발전기, 그 다음에 축전지,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가 사실 많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는. 그 다음에 에너지 장치는 2차 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고용량, 고용량 커피시터도 있고, 그 다음에 플라이힐 에너지 저장 장치도 있고요. 굉장히 종류 많습니다. 초전도 에너지, 초전도 코일 에너지 저장 장치도 있고요.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소방에서 쓰는 부분들이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는 1차 전지가 있고 2차 전지가 있어요. 1차 전지를 한번 쓰면 끝. 2차 전지는 계속 방전하고 나면 다시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전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차 전지는. 자, 이 2차 전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리튬 이온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전압이 높아요. 전압이 높으니까 셀 수가 적어도 되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납축전지는 2V입니다. 알칼리 축전지는 기본적으로 1.2V예요. 이 리튬 이온 배터리는 보통 한 3.7V가 돼요. 그러니까 적은 셀로도 충분히 뭐예요? 많은 전압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력이 높아요. 수명이 길어요. 자, 이런 것 때문에 규모가 작으면서 뭐예요? 고출력, 고전압, 그 다음에 수명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런 물질 때문에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리튬 이온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핸드폰 배터리도 쓰고,
그다음에 뭐 컴퓨터에서도 또 쓰고 이렇게 다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2차 전지로도 씁니다. 근데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화재가 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근데 자, 이 리튬 이온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양극이 있으면 그다음에 음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격리판이 있어요. 격리판. 양극과 음극이 있고 격리판이 있습니다. 이 전해액이 있고요. 이 전해액이 리튬 염유되어 있습니다. 리튬 염료. 그러니까 이 전해액 자체도 리튬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튬은 휘발유보다도 휘발성이 강해요. 예, 인화성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물질들이 이 양극과 음극, 그 다음에 중간에 격리막을 쏴두고 뭐예요? 똘똘 말아서 어떤 용기에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뭐예요? 전해액을 부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외부의 충격이나 아니면 어떤 물질에서 간통이 되면 이 격리판이 찢어지게 되겠죠. 격리판이 찢어지게 됩니다. 격리판이 찢어지게 되면 이게 거의 단락이 형성이 되게 되고 단락이 형성될 만큼의 전기가 굉장히 크게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서서히 출혈해서 발화가 되는 어떤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외부 충격, 그 다음에 외부의 여러 가지 어떤 물질의 어떤 간통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과충전, 과방전이 되면 예, 굉장히 위험한 어떤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자, 이 부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명쾌하게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자, 일단 좀 더 볼게요. 자, 이 부분들이 102회의 에너지 저장 장치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117회의 사회적 이슈, 그 다음에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가이드로 내놓으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구조를 좀 보십시오. 평상시는 이게 이제 ESS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발전원이나 송배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기를 기본적으로 평상시 충전합니다. 특히 뭐냐면 밤에 충전을 해놓고 있죠. 그리고 낮에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쓸 때 수용가를 공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전기를 많이 쓰고 밤에는 전기를 작게 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정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기는 계속 공급이 되는데 그러면 밤에는 전기가 남아도 온단 말입니다. 그때 뭐예요? 에너지 저장 장치를 위해서 축적했다가 낮에 전기를 많이 쓸 때 수용가 쪽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많이 신재생 에너지화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검토가 면밀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가두기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에너지 저장 장치는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있고요. 자, P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직류, 이게 직류잖아요. 직류를 교류로 바꿔서 수용가에 넣어주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BMS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와 바깥쪽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단락이나 이상전류, 단락이나 지락이나 과충전, 가방전이 일어났을 때 보호할 수 있는 회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부분들이 이 배터리 자체 내에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이 배터리 외적인 부분의 과충전, 가방전 이런 부분 쪽에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잘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도. 그 다음에 EMS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사람으로 치는 두뇌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용량 및 이격 거리 조건들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이제 보험협회 이제 가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4개선은 250kWh가 넘지 않도록 하고 최대 전격 에너지 용량은 600kWh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이게 거리는 넥과 벽체로부터 0.9m 이상 이격. 그 다음에 각 4개 용량은 250kWh 이하. 그 다음에 실대 규모 화재 시험 만족 시 다른 비율도 가능하지만 다른 공정 지역하고는 15m 이상을 이격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격거리고요. 그 다음에 환기 설비 성능 조건입니다. 자, 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거기서 배출되는 부분이 가스가 리튬염이라고 그랬잖아요. 리튬에 강의되는 이런 가스가 나오잖아요. 이거 굉장히
인화성이 높은 가스달이잖아요. 그래서 연소 화학 농도를 높지 않도록 환기 설비를 갖추고, 그리고 환기 설비도 갖추고 항온 항습 이런 부분들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적용 설비를 보시면 수계 쪽에서는 스프링쿨러 설비를 굉장히 스프링쿨러 설비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뭐예요? ESFR 이런 부분들을 스프링쿨러 설비보다 훨씬 높은 압력과 그다음에 많은 방사량을 해서 한꺼번에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설비를 써야 된다든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포 소화 설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가스기 소화 설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ESS는 ES적인 리튬 이온 전지는 내부 B급 하지다 보시면 됩니다. B급 하지가 아니고 A급 신부 하지라 보기 때문에 외부에서 나오는 그 불꽃을 소화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내부에서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책을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보면 앞으로 이제 대책에 대한 뾰족한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을 ESFR을 써서 다량으로 물을 주쇄해서 방사한다고 그러면,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기 설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제 경우가 생길 거고,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제한을 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가스계 소화 설비는 좀 맞지 않다. 자, 가스계 소화 설비는 신무성 하지에 조금 맞지 않잖아요. 내부적으로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니까요. 근데 이제 고체 요로졸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동안은 1차, 2차, 3차, 4차 발화 정도에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외부의 충방전을 수도를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가스계를 꼭 쓴다고 그러면 관리적인 어떤 측면과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스계를 쓰고 30분 동안 여유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게 감지해서 화재 교부 울린다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어떤 관리자가 충방전을 끌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도 좋고,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온라인 진단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진단요. 온라인 진단이라는 게 뭐냐면 이 배터리 내부에 센서를 둡니다. 그래서 압력과 온도 이런 걸 감지를 해요. 그리고 제어반 쪽에 갑니다. 제어반 쪽에 가서 그 다음에 나머지들을 이 설비들을 오프 시킨다든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면, 물론 여기 이제 압력이나 온도가 어떤 정해놓은 어떤 온도 이런 부분들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라인 진단 시스템도 한번 구비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네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따로 이야기를 한번 해본 건데 지금 고민이 많겠죠. 자, 핫스모크 테스트가 나왔습니다. 자, 제연 설비의 성능 확인 시 실제 화재와 같은 불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콜드 스모크 테스트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인공 연기에다가 뭐요? 알코올 하운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불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기존의 콜드 스모크 테스트보다는 훨씬 성능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부분도 실제 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화재에 대한 검토까지는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콜드 스모크 테스트보다는 좀 나은 성능의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액체 상태로 보관한 가스기 소화 설비 액체량을 확인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애기 측정법은 80회 한번 나왔었어요. 그리고 중량 측정법, 비파괴 검사법, 뭐 나머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피난용 승강, 자, 이 부분들은 2018년도 10월 18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설치 대상과 설치 기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어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다까지는 현행인데 예비 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 설비를 설치하고 착지했고요. 승강장의 바닥 면적은 피난용 승강기 한 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이것도 없어졌고요.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에는 피난용 승강기임을 알 표지를 이것도 삭제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미 검토가 됐어야 되죠. 자,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2018년도 10월 18일 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92회, 93회, 96회, 100회, 102회, 104회, 113회, 116회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117회 나왔습니다. 그래서 116회는 8월 달에 나왔지만 10월 달에 바뀌면서 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풍기 시스템 이펙트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자, 송풍기 시스템 이펙트 도수의 개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자, 팬을 기준으로 해서 흡입축과 있고 토출축이 있겠죠. 여기 흡입축에 여러 가지 어떤 공기의 유동을 방해하는, 배출축의 어떤 공기의 유동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 뭐냐면 덕트의 크기가 변화를 한다든지, 변화. 그 다음에 이게電파가 있다든지, 토출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출축에電파가 있다든지, 아니면 덕트의 크기의 변화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기에 뭐냐면 기류의 어떤 영향을, 기류의 어떤 영향을 끼쳐서, 이 팬이 역할이 뭡니까? 풍량을 만들어서 풍량을 흡입해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원했던 풍량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송풍기의 임펠러에 공급되는 공기 흐름이 균일하지 못해 성능을 감소시키는 손실이 일어난다. 송풍기 성능 곡선은 출입구의 기류가 균일한 상태에서 작성된다. 시스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송풍기 성능,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성능 곡선이에요.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송풍기의 성능 곡선이 떨어지게 되면 요렇게까지도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실제로 요거는 이제 부하 곡선이잖아요. 실제 운전되는 입점은 요 부분에서 운전되기 시작하죠. 요 부분에서 운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요 부분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압력과 그 다음에 풍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줄어든 상태에서 운전된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 이 부분들은 여러분 송풍기의 풍량 제어 방식에 조금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면 송풍기의 풍량 제어 방식은 어떻게 있습니까? 배출축電파를 제어하는 것, 그 다음에 흡입축電파를 제어하는 것, 배인 제어, 그 다음에 가변 피치 제어, 그 다음에 인버터 제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6 in and 3 o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풍기를 기준으로 해서 입구 쪽에 그 덕트나 아니면 덕트의 직경에 6D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굴곡을 만들어라. 그 전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굴곡이 있게 하지 말라. 그리고 뭐요? 배출축에서는 뭐예요? 이 직경에 한 변의 길이에 3D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굴곡을 만들어라.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어떤 굴곡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변형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송풍기에 들어오는 거, 송풍기 나가는 바람의 어떤 부분들이 어떤 덕트의 영향을 받아서 이 송풍기의 어떤 성능이 떨어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도 되는 거지만 우리는 현장에서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배출축電파 제어도 있고 흡입축電파 제어도 있죠. 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송풍기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풍량 제어 방법도 흡입축電파 제어나 배출축電파 제어도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지 말거나 아니면 인버터 제어나 가변 피치를 제어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3D나 6D를 벗어나서電파를 설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축전지 용량 환산 계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전지 용량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분 많이 배웠을 거예요. 축전지 용량 산정식 고려사항은 배웠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용량 환산 계수 K값은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축전지 용량 산정식 고려사항이 쭉 많이 있습니다. 그게 부하 종류를 결정하고, 방전 시간을 결정하고, 방전 주를 결정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용량 환산 계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용량 환산 계수는 일단 종류, 알칼리 축전지냐, 연 축전지냐, 축전지의 종류요. 그 다음에 축전지의 형식, 그 다음에 허용 최저 허용 준합, 그 다음에 방전 시간, 자, 방전 시간, 그리고 뭐요? 주위 온도. 자, 이런 것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회사에서 많은 시험과 이런 부분들 실험해서 내놓은 데이터가 K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적용할 때 C는 L분 1, K1, I1 뭐 이렇게 나뉘잖아요. 이 용량 환산 시간이 이렇게 해서 정해지는 거죠. 다시 한번 더 설명드렸습니다. 축전지 용량 환산 계수는 75에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입니다. 용량 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축전지 종류, 형식, 허용 최저 전압, 그리고 방전 시간, 그리고 뭐예요? 주요 온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국내 소방법령에 의한 성능 위주 소방 설계에 대하여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성능 설계의 목적입니다. 목적 맞춤형 설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상 연면적 20만 해배,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 100m 이상, 그 다음에 연면적 3만 해배 이상의 역사, 공항 역사, 공항 시설, 역사 권리, 그 다음에 영화 상영 권리 10개 이상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능 위주 소방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명 안전 기준, 이 부분들은 이제 116회도 나왔어요. 자, 호흡에 대한 이야기, 열, 가시거리, 독성에 대한 기준들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NFPA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인명 안전 기준이 굉장히 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피난 가능 시간이요. 건물의 용도나 그다음에 방지센터 육성 및 훈련 지구의 육성, 그다음에 녹음 방송 또는 훈련 지구의 음성, 아니면 하재 경보 신호나 비훈련 지구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피난 가능 시간이 결정이 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죠? 자, 피난 가능 시간의 기준, 이런 부분들을 인명 안전 기준 다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NFPA 13에서 정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연결 성수구의 배관 연결 방식,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따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래 NFPA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국내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NFPA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유심히 봐야 되겠죠. 자, 국가 하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지하구, 자, 이 부분들은 이슈 문제잖아요. KT 공동구 화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거 나오고 나서 지하구 쪽에서 문제가 나오든지 지하구의 기본적으로 지하의 특성들, 대책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리고 시험에 연소 방지 설비가 나오지 꽤나 됐어요. 그래서 연소 방지 설비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해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구 20분 76회 95회 100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17회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지하구의 기준은 500m 이상의 전력구, 통신구를 지하구로 따지고, 지하구에는 소방 설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어떤 정부의 방침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하 공간의 화재 특성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화재가 빠르게 진행이 돼요. 열이 바깥쪽으로 못 빠지니까 열이 축적이 되잖아요. 열이 방출되지 못하니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어느 순간에 뭐예요? 산소가 부족해지게 되면 일산화탄소라든지 불안전 연소가 일어나게 되죠. 독성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무창층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무창층은 화재가 빨리 진행이 된다. 빨리 진행이 되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다 대부분 미로 형식으로 되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열이 축열된다. 그리고 대부분들이 공기가 부족하니까 바깥쪽에서 넣어주는 공기 넣어주고, 내부에 있는 탁한 공기를 빼주는 어떤 공기 조화 설비가 있겠죠. 자, 이런 공기 조화 설비가 기본적으로는 내부로 순환하기도 하고요. 공기 조화 설비가 화재가 났을 때는 화재 확대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게 되겠죠. 자, 지하 공간의 소방 대책은 뭐 예방, 소방, 방화 관점으로 쭉 여러분 좀 한번 더 설명을 하면 되겠죠. 자, 유효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제5류 유효물입니다. 자, 5류 유효물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1류, 2류, 3류 자기 반응성 물질들입니다. 그죠? 자, 성질을 보면 자기 반응성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분명과 지정 수량, 그 다음에 저장 및 취급 방법, 이런 분들 충격을 가지 마야 되고, 저마운과 이격해야 되고, 위험을 혼재 기준. 자,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느 때처럼 유효물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문제들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대신 이제 이 부분 좀 어려웠겠죠. 히드록시라민 1000kg을 초과하는 제도수의 안전거리 산정인데, 자, 이 부분들은 이 공식에 따라서 51.13 루트 n입니다. 자, 루트 n은 지정수량 배수죠. 이 부분들은. 그래서 지정수량 배수인데 보통 100kg까지니까 이 1000kg이잖아요. 1000kg 가지고 있으니까 10배죠. 10배. 자, 10배. 10배를 넣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110m 정도가 나오네요. 제도수의 안전거리 산정은. 그래서 히드록시라민을 제조하는 어떤 부분과 그다음에 보호해야 될 어떤 건축물과의 거리를
110m 정도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교시입니다. 4교시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소화약재 방출과 관련된 자유출이잖아요. 자, 이 부분들은 일단은 뭐냐면, 자, 물리적 소화를 하느냐, 화학적 소화를 하느냐, 이런 거 있죠. 자, 여러분들 물리적 소화를 하는 것들이 가스계 쪽에서 뭐가 있습니까? CO2. 자, 질식 소화를 하는 이런 부분들 물리적 소화를 하는 겁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불활성계. 그 다음에 하론, 화학적 소화를 하는 부촉매 소화를, 화학적 소화를 하는 부분들이 하론계. 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화 성능, 물리적 소화는 소화 성능이 떨어진다. 가스계 중에서도 이런 소화 성능이 뛰어나다. 소화 성능이 뛰어나다. 이건 소화 성능이 떨어진다. 자, 소화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 동안, 장시간, 고농도로, 높은 농도로 장시간을 줘야 화재 진압이 가능합니다. 근데 화학적 소화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뭐예요? 저농도, 단시간에도 충분히 화재 진압을 할 수 있죠. 화재의 능력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냐면, 긴 시간대 동안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자유유출식. 우리가 뭐 어떤 부분에 구획된 공간에 가스계 소화 설비를 넣고 긴 시간 동안 있어야 되니까 뭐예요? 기본적으로 가스의 농도가 최고치로 도달했다가 점점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떨어지는 거. 방출하고 나서 떨어질 때 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가지고 구해내는 거, 농도를 구해내는 거. 그것들이 자유유출식이고요. 그 다음에 저농도 단시간 어떤 부분들은 자유유출식으로 구해내는 게 아니고 무유출로 구해내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청정의 문제였던 청정의 어떤 할로겐 화합물, 청정의 불활성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유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유도의 의미를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물어볼 때는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스계 소화설비의 물리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있습니다. 물리적 소화는 CO2 불활성계 이런 부분들은 잘 화재의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농도 장시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방출되고 나서 누출되는 것을 감안하는 자유출식으로 보여야 되고, 화학적 소화는 할로겐 화합물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 소화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농도 단시간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무유출 개념으로 화재를 유도를 했죠. 자, 그렇게 이렇게 구해내면은 자,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표시를 하는 부분이 이제 양을 F로 얘기하고 농도를 C라고 얘기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이 F는 이겁니다. 그죠? 여기다 양변에 이제 로그 1을 취합니다. 로그 1을 취하면은 자, 로그 2에 2F잖아요. 로그 2에 100-C분의 100이잖아요. 그죠? F는 뭐예요? 로그 2, 100-C분의 100이죠. 자, 이것을 상용용으로 바꾸면 2.303이 됩니다. 자, 그죠? 자, 이 부분들은 1루베의 어떤 표면적, 1루베, 가로, 세로, 높이의 어떤 루베당, 거기에 방출되는 어떤 약재의 양을 우리는 최적으로 나타냈죠. 자, 이 부분들을 했는데, 자, 여기다가 비최적을 곱해주게 되면, 자, 비최적은 K1 플러스 K2T인데, 자, K1, K2T는 기본적으로 어떤 겁니까? 온도에 따라서 약재의 양이 바뀌죠. 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최적은, 공식은 이거잖아요. 비최적은. 자, 이 S분의 1이니까 이게 바뀌게 되죠. 킬로그램 퍼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어떤 단위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을 지워주게 되면 뭐예요?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라는 요 공식이 나오겠죠. 자, 이런 공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어떤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계 소화 설비는 수계 소화 설비보다 가스계 소화 설비는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가스계 소화 설비 중에서도 소화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질식 소화를 하는 놈들이죠. 그게 CO2나 아니면은 불활성계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불활성계 관련된 또 청정 소화 설비의 불활성계들은 뭐예요? 질소와 아르곤과 이산화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질식 소화를 하기 때문에 소화력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하루온계 같은 경우에는 소화력이 앞서간다. 그래서 하루온계 같은 경우에는 소화력이 앞서기 때문에 무유출 개념으로
그 다음에 CO2나 프랑스인 같은 경우에는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예요? 자유출식으로. 왜냐면 고농도 장시간을 방사해야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다음 그림의 조건에서 유효 누설 면적입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수월해요. 보시면. 자, 이 부분들은 이제 병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대주면 되고요. 자, 병렬로 연결하고. 자, 이놈을 병렬로 연결합니다. 대주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뭐예요? 병렬, 여기에 갑이 되어 있잖아요. 갑이 되게 되면, 예. 예, 갑이 되게 되면,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부터 먼저 병렬로.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이제 병렬로. 그럼 이 부분도 또 직렬로. 자, 직렬은 대주면 됩니다. 아니, 병렬은 대주면 되는데, 직렬 공식이 있죠. 직렬 공식은 A1분의 1,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으면 A2분의 1, 전체의 2분의 1승의 분의 1입니다. 자,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병렬은 대주면 됩니다. 병렬은. 그래서 요 병렬은 A1하고 A2를 대주면 되고요. A3와 A6을 대주면 되고요. 이 두 개에서는 직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취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놈과 이놈은 또 뭐예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놈하고 구해서 요 놈하고 요 놈은 또 병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병렬은 대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나타내면 자, A1하고 A2는 병렬입니다. A1, A2는 병렬이 되기 때문에 더해주면 됩니다. 자, A1, A2는 병렬이니까 더해주면 되고, A3, A4, A6도 뭐예요? 병렬이니까 더해주면 되고, 이 병렬과 병렬은 또 직렬이죠. 직렬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직렬과 이 부분들은 뭐예요? 기본 또 직렬로 되어 있고, 이놈하고 이놈 병렬로 되어 있죠. 자,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고요.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프링쿨러의 헤드에 균일한 살수 밑들을 저해하는 세 가지 원인입니다. 자, 콜드 솔더링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여기서 방사되는 물이 직접 옆에 있는 스프링쿨러 헤드에 물이 닿아서 여기에 있는 스프링쿨러가 터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은 두 개가 거리가 가깝다든지 아니면 스프링쿨러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하부에 있을 때 이렇게 물이 적심을 당하는 경우가 있겠죠. 직접 물이 닿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스키핑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스키핑은 통통 이런 뜻이잖아요. 요 물들이 거리가 가깝다든지 그러면 물이 이렇게 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연물이 많아서 플럼이 높게 되면 이 물들이 위쪽으로 튕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부력이 심하게 되면 뭐예요? 또 냉각을 시켜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방사가 되고 이 부분이 방사되지 않고 이 부분이 방사되는 형태로 해서 밑에 살수 밀도가 부족해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파이프 섀도우 이펙트라는 뭐냐면 스프링쿨러 하부에 파이프가 있는 겁니다. 너무 가까이. 그래서 방사되었을 때 하부에 있는 가연물에 충분한 물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물중심을 가져오지 못해서 이 배관 때문에 화재 진압 실패를 보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배관은 스프링클러 헤더하고 기본적으로 30cm 이상 벌려주든지 아니면 크기를 최소화시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콜드 솔더링은 직접, 그 다음에 스키핑은 간접적으로, 예, 파이프 섀도우 이펙트는 파이프에 의해서 살수 밀도가 부족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유효물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 설치 기준. 자, 이런 부분들 잘 봐두셔야 되는데, 유효물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유물법이 잘 나오는데, 그것도 소화설비 설치 기준 잘 나와요. 유효물 제조소의 소화설비는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두셔야 돼요. 유물법을 다 하라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부분들만 좀 봐두셔야 되는데, 전기설비의 소화설비, 능력단위, 소요 단위와 능력 단위, 계산 방법, 능력 단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의 설치 기준 규칙 별표 17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PDF 파일로 변환시켜서 일단은 좀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자,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를 나누어서 쓰는 기준입니다. 자, 이 부분은 99에 101에 114에 나왔어요. 117에 나왔습니다. 자, 시험 방법은 일단 뭐예요? 불연성 시험, 잘 타느냐 안 타느냐 하는 시험, 콩칼로리베트 시험, 그 다음에 난연성 시험 중 가스 요율성 시험이 있습니다. 자, 불연 재료는 불연성 시험과
뭐요? 난연성 시험 중 가스 유성 이 두 개를 얘기하는 거고요. 불연성 시험은. 그 다음에 준불연 재료는 콩칼로리메트 시험, 난연성 시험 중 가스 유성 시험. 그 다음에 난연 재료도 콩칼로리메트 시험과 난연성 시험 중 가스 유성 시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도 기본적인 거니까 완전히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연료전지가 100회에 나오고 117회 나왔어요. 이번에 나왔어요. 100회.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료전지는 뭐냐면 계질기가 있어요. 근데 연료 본체가 있고요. 인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질기는 기본적으로 연료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 줍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물이 나와요. 그리고 241kJ라는 열이 나옵니다. 이 열을 전기로 생산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연료전지는. 거기서 나오는 건 직류인데 우리가 쓰는 건 교류잖아요.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인버터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계질기, 연료전지, 그 다음에 인버터 이 부분들이 가장 큰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종류 보면은 처음에 나왔던 게 인산형, 그 다음에 용융탄산염형, 그다음에 고체 전해질형 이렇게 변화가 되어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인산염은 작동 온도가 낮고요. 용융탄산염형, 고체 전해질형으로 가면 갈수록 작동 온도가 높아요. 작동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이 높아요. 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종류와 특성들. 자, 장단점은 잘 한번 보세요. 부하의 응답성이 좋다. 이거는 잘 보시면 발전기하고 잘 비교를 하시면 돼요. 발전기는 가동을 하면 비상적으로 발전기 가동하면 10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축전지나 연료전지는 그렇지 않죠.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다. 내연기관을 이용하지 않죠. 발전기는 내연기관을 이용하죠.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송전 설비비 부담 축소. 이 부분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발전기는 저 부하하고 굉장히 멀어지죠. 근데 뭡니까? 연료전지나 축전지는 뭐예요? 바로 부하에 바로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 길이가 줄어드니까 송전 손실하고 설비비 부담 축소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전기는 녹스, SOX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본적으로 150ppm 정도 나옵니다. 이제 가스터빈을 발생하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디젤 같은 게 더 높게 나오고요. 이런 부분들이 없다. 그 다음에 입지 제약이 좋다. 기본적으로 크게 발전기는 하는데 그런 게 부분들이 공간이 필요 없잖아요. 건설 공기도 짧다. 미리 만들어내는 회사에서 가져가지고 그냥 설치하면 되니까요. 연료 사용 용이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백금을 사용 많이 하기 때문에 고비용입니다. 그리고 수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물이에요. 그 다음 작동 온도가 높아 효율이 이제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또 그 반대로 이야기입니다. 그죠? 화석 연료에 대하여 단위 질량당 및 단위 체력당 출력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 할 이야기는 많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시험은 요 정도의 어떤 시험의 어떤 그런 문제였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은 어떤 방향이었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어떤 되면 다행이고 많이 안 된다 하더라도 118에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지를 거기에 관점을 두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푹 좀 주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성곤 기술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